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산실인 과학고와 영재고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과 2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구과학 RNE에 관심을 갖고 이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RNE에서 지구과학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구의 46억 년 역사에서 인류 문명은 매우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인류는 수만 년의 수렵생활과 농경사회를 거쳐 18세기에 증기기관 기반의 제1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였고 전기에너지 시대를 넘어 지식과 정보가 같이 창출을 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지식기반 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2016년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 알파고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싱귤러리티, 즉 특이점이 시작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이 많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개념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개념은 지식과 지식이 합쳐져서 이루는 것으로 직관과 통찰이 더해져서 높은 수준의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이 컨셉은 초연결, 초스피드, 초지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과학영재인 여러분들은 RNE와 융합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하이 컨셉을 이루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을 깨는 혁명적 창의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구과학 수업은 하늘과 땅, 바다, 우주에 대한 다양한 학습 상황과 지진과 태풍, 기후변화, 외계 행성의 발견 등 처음 직면하는 예측 불허의 사건과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 문제들을 다루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RNE를 통해 여러분들은 과학자의 연구 과정과 과학자의 연구 태도, 창의적 융합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지구과학의 연구 영역은 자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늘과 바다, 땅, 우주 등을 관찰하면서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랗지? 또는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왜 금성은 한밤중에 볼 수 없지? 등 자연현상의 원인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인과적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지구과학 연구는 시작됩니다. 관찰을 통해 궁금증이 유발되면 선행연구와 문헌을 조사하면서 인과적 질문을 구체화하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지구과학 RNE도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NE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이 포함된 연구과정입니다. 그래서 발명이나 특허, 과학 전람회와 같이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신기성과 독창성을 추구하기보다 연구를 통한 사사교육으로 과학자의 연구 방법과 태도를 배우고 연구를 체험하면서 예비 과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지구과학 현상을 관찰하면서 제기되는 인과적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과 선배,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더욱 명료하고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팀원들과 인과적 질문에 대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왜 그런지, 원리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설명으로 규칙적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RNE 연구 과정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NE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 논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RNE에 참여했었던 과학고와 영재고 졸업생 309명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선정이 어땠었는지를 설문조사한 논문입니다. 그랬더니 약 7% 정도가 연구 주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고
매우 부적절했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33%의 RNE 참여자가 연구 주제에 대해서 불만족했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RNE 참여팀이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43.7%였으며 지도교사나 학교에서 제시한 것 중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한 경우는 21.7%로 거의 학생들이 선택한 것은 약 65% 정도의 주제였었습니다. 연구 주제를 또 우리 선배들이 RNE를 할 때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흥미도와 연구의 매력도가 가장 높았고, 전문가의 추천이나 학문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 사전 지식 등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구 주제의 수준도 매우 어렵고 힘든 수준이었던 경우가 31%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에서 제기하는 선배들이 추천하는 RNE 주제 선정의 팁은 학생들끼리 그 팀원들끼리 생각해낸 참신하고 개척적인 연구 주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의 주제가 좋다는 그런 조언을 선배들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RNE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는 학교에서 다루는 정답이 있고 구조화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독창적인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는 그런 비구조화된 그런 문제와 주제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RNE를 위해서는 선배들이 조언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으로서 수행할 만하고 참신한 그리고 독창적인 연구 주제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팀원들이 RNE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인 주제 선정으로 접근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헌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연구되어 왔고 또 미해결된 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선행 연구와 문헌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구글의 스콜라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인터넷 학술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조언을 얻고 싶을 때 지도교사 선생님과 선배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이렇게 참여했던 지구과학 RNE 사례를 3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연구주제 선정에 도움을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창의재단 RNE가 막 시작되었던 2006년에 수행되었던 마이산 엽고드름에 대한 연구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은 전북에 위치한 진안 고원의 주봉으로서 말의 귀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특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나라 명승 제12호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단일 여감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포니와 다양한 퇴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지질학적 구조가 가치가 매우 크고 또 엽고드름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구과학은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선 자연에서 신기하고 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그런 사실들을 관찰했을 때 인과적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산에서 관찰되는 대하 저수지의 얼음의 숨구멍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마이산 엽고드름은 정성 들여 기도하면 정화수의 물이 불체화하여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어떻게 중력에 반하여 고드름이 위로 솟아오르며 만들어질까? 보통 고드름은 지붕 위에서 있던 눈이 녹아 아래로 이렇게 흐르면서 처마에서 떨어지며 얼어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화수 그릇에서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고드름이 만들어질까요? 라는 인지적인 어떤 갈등 상황에서부터 연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엽고드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학생들은 버려진 터널에 바닥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엽고드름이 나와 있는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엽고드름은
마이산 역고드름과 달리 천장의 물이 터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바닥으로부터 얼면서 석회동굴의 석순과 같이 위에서 공급되는 그 물로 자라 올라간 결국에는 역시 고드름과 같이 중력에 순응하여 고드름 생성의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NE 학생들은 마이산 역고드름을 관찰하고 어떻게 고드름이 중력에 반하여 위로 솟아오르며 자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RNE 주제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과적 질문을 지도교사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서 역고드름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그 생성 원리가 규명되지 못했고 풀리지 않은 많은 미해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고드름 생성 원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규칙적인 추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음의 숨구멍은 어떤 역할을 할까? 관행각수, 수온에 따른 물의 밀도, 모세관 현상에 대한 그런 규칙적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학생들은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면서 연구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또 RNE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와 문헌 조사는 그 첫 단계에 속하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역고드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해 보았더니 역고드름은 솟는고드름, 아이스파이크라고도 불리며 도로시에 의해 1921년 논문으로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랜차드가 역고드름 형성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8년 원불교에 매년 발간되는 연부에서 처음으로 역고드름이 소개되었고 1979년 마이산 은수사의 주지스님 해수의 일기에서 역고드름 관찰 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일기에는 역고드름은 불교 신도들이 정성으로 기도할 때 정화수가 얼어서 불체화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신기한 자연현상으로 그 이후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고드름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접근은 2004년 변일용 교수님의 연구가 있었으며 이 연구 논문을 통해 대전과학고 RNE 팀이 2006년에 RNE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4년 최초의 우리나라 역고드름에 대한 논문에서 미해결되었던 생성 원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 역고드름을 실제 만들어보는 재현해보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고드름 생성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역고드름 생성 원리와 실험장치 개발을 위해 RNE 수행 학생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먼저 역고드름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몇 번의 실패 끝에 처음으로 3cm 정도 되는 작은 역고드름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역고드름을 이렇게 수집하고 관찰하며 학생들과 너무나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야외에서 역고드름을 만들어보는 실험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용기에 담겨있는 물이 얼 때 많은 기포가 만들어짐을 관찰했습니다. 생성된 역고드름 중앙에는 다량의 기포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역고드름 생성에서 기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관찰을 통해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표면에서 이렇게 살얼음이 얼 때 기포가 올라오는 그 지역은 얼음이 얼지 못하는 어떤 작은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얼음 표면의 구멍을 충청도에서는 숨구멍이라고 부릅니다. 마이산 입구에 있는 아까 보았던 대하저수지에서도 얼음 표면에 만들어진 수많은 숨구멍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얼음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숨구멍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고드름에 대한 RNE 수행 학생들은
실험하면서 관찰한 다양한 사실을 통해 몇 가지 규칙적 사실들을, 규칙적인 추론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엿고드름 생성에는 얼음의 부피 팽창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약 9.2%의 체적이 팽창하게 되고, 이러한 얼음의 체팽창은 용기 내부에 그런 수압을 높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얼음의 체팽창으로 용기 내부의 수압이 증가하면서 대하 저수지에서 관찰했던 숨구멍과 같은 그런 구멍을 통해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이 물은 용기에서 수온이 가장 낮은 관행각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숨구멍으로 올라온 관행각수는 밖으로 나오면서 빠르게 얼게 되었고, 이러한 얼음 과정이 엿고드름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숨구멍을 통해 기포와 함께 올라오는 물은 엿고드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행각수를 공급하게 되고, 엿고드름 내부에 작은 통로를 만들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엿고드름 내부에 미세한 관 모양의 통로는 이 그림에서 보이죠. 통로는 모세관 효과를 일으켜서 관행각수가 위로 더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RNE 수행 학생들은 엿고드름의 생성 원리를 적용하여 실험 장치를 구현하였고, 많은 도전과 실패 과정을 통해 엿고드름 재현 장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가 차가운 그런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활용하여 진동 제어 장치와 자동 기온 관측 장비, 또 미세한 바람을 발생시켜야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바람 발생 장치 등을 설치하여 엿고드름 생성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실험 장치를 통해 21개의 이렇게 큐브가 들어있는 아이스 트레이에서 최대 18개까지 엿고드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런 수많은 연구를 실험을 계속 반복해 하면서 엿고드름 생성의 최적 기온 조건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엿고드름에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주면 좋겠다 해서 색깔을 넣은 그런 엿고드름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RNE 과정에서 개발한 엿고드름 실험 장치를 특허로 출원하였고, 과학 수업 교구로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RNE 연구를 이어받은 그런 후배들은 선배들이 연구한 내용을 UCC로 제작하여 창의재단의 전신인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주관한 UCC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 UCC 공모전에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으로 프랑스 톨루즈에 있는 유럽 우주센터를 탐방하는 그런 귀한 기회도 얻었었습니다. 다음은 버려지는 연탄재를 재활용하여 제로 이미션으로 완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RNE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 선정의 아이디어를 여러분 두 번째 사례에서도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과학 RNE 수행 학생들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버려진 연탄재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탄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타다 남은 미연소 연탄이 20-30% 정도 포함하고 있고, 또 무단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이런 연탄재는 도시 환경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헌조사와 지도교사 선생님, 선배들의 자문을 통해 공부하게 되었고, 광물 분류의 전문가인 질자원연구소 박사님을 RNE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분쇄하여 물과 섞은 다음 미연소 석탄이 거품과 함께 이렇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때 많은 미연소 석탄이 거품으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품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촉매제가 필요했는데 이 촉매제를 뭘로 할 건가 아주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파인오일을 활용하여 최적의 그런 파인오일 송진이죠. 송진 성분을 적절하게 섞어서 촉매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품으로 걷어낸 미연소 석탄은 이제 조개탄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모두 타버린 그런 회재들은 모아서
친환경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재 회재로 만든 것은 잘 부서져서 이 벽돌들이 연탄재 벽돌이 잘 굳게 하는 그 진흙을 섞어서 굳게 하는데 진흙의 비율 그리고 또 굽는 온도 이런 최적의 온도도 찾아내는 그런 R&E를 수행했습니다. 연탄재 지어로 이미션을 연구한 R&E 팀은 미연소 석탄을 분리해내는 촉매제를 특허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이 촉매제를 활용해서 미연소 석탄을 재활용한다면 1년에 약 우리나라에서 한 526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이 특허는 화력발전소에서 소정의 그런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식물 잎화석을 이용하여 고기후를 탐구하는 그런 R&E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R&E를 통해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의 R&E 주제 선정에 좋은 키워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만 년 전에 신생대에 제3기 고기후를 연구하는 그런 R&E 팀이었거든요. 이 R&E 팀의 주제 선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에서는 지구과학 야외 학습으로 화석 채집과 그런 분석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화석 산출 지역을 한두 번쯤은 답사를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화석을 채집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포항과 동해안 지역은 지금 현재의 현생식물과 비슷한 그런 생태를 갖는 신생대 화석이 다량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학생들이 퇴적층의 노두에서 화석을 채집하는 장면이며 아래는 채집된 나뭇잎 화석입니다. 광역 화렵수 나뭇잎을 이렇게 관찰하면 왼쪽 가와 같이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매끈한 경우가 있고, 또 나와 같이 톱니 모양의 그런 잎 가장자리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생대 잎화석에서도 가장자리가 매끈한 전연잎과 톱니 모양의 비전연잎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잎의 가장자리 모양을 어떻게 이런 모양을 형성하게 될까? 그런 추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양을 결정하는 하나의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는 기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 잎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검색하다 보니 독일의 생태학자 울페는 잎 가장자리 모양과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식물의 전연율 분포를 통해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기온의 변화가 식물 잎 모양을 변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다량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는 현생 식물에 대한 기후와의 연관, 잎의 가장자리 모양 연구를 2600만 년 전 신생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R&E 학생들은 울페의 연구를 잎화석과 지사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잎화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2600만 년 전 고기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연구 주제를, R&E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연령 측정과 지층의 상대적 나이 결정으로 포항에 화석이 산출되는 연일층군과 요 밑에 있는 장기층군의 퇴적 시기를 알 수 있었고, 이 지층에서 산출되는 잎화석의 전연율을 산정하여 포항 지역의 퇴적 당시 그 전연율을 위한 고기온을 산정함으로써 울페 연구를 적용해서 함으로써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학생들은 지사학 연구 전문가를 이제 R&E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면서 직접 사사받으면서 고생물 지질학을 배우고, 또 새로운 연구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포항과 경주 지역을 10여 차례 이렇게 주말마다 답사하면서 총 229개의 화석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대전에서 포항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이제 대구에서 어디죠? 우리 포항까지도 이렇게 금방 연결이 되는데 그전에는 거의 대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렸었어요. 2007년도 그때 4시간 반 정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10여 차례 갔다라는 것은 거의 매주 갔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을 투자했고 학생들이 매우 즐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R&E 주제를 선정해서 지구과학 R&E를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구 활동이긴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열정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많은 화석을 채집해서 요것을 가지고 지도교수님의 사사를 받으면서 잎화석을 분류하고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가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사받으면서 결국 전연율을 산정하였고 이를 통해 이 포항 지역에 2600만 년 전 잎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고기온을 정량적으로 추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R&E 학생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북반구 고기후 연구자들이 연구한 그런 결과들과 비교하여 세계적인 고기온의 변화 경향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과학 R&E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올해 여러분들이 수행할 R&E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3가지 사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작년이죠. 지구과학 R&E 주제 목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록은 2020년에 수행된 38개의 지구과학 R&E 중 우수작품으로 시상된 연구 주제를 선생님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연구 주제를 보면 백령도 진촌 현무암 내 멘틀 포획암의 미구조 특성, 또 어떤 주제는 백악기 탄도 분진의 캘크리트의 특성과 기원에 관한 연구, 또 위치 추적 기법을 활용한 회전 원판에서의 전향력 측정 방법 개발, 고농도 미세먼지 살해 시 에어로졸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한반도 기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 지구과학 R&E 우수 연구과제를 제목을 한번 보면 종소리를 내는 돌, 그 원인을 찾아서 얼룩말의 줄무늬가 건물의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미지 딥러닝 신경만 구성을 통해 은하를 분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한지 필터를 이용한 DIY 공기청정기 제작과 그 효용성에 관한 연구, 제주 지역 미세먼지 유입 경로를 추적 및 성분 분석을 통한 형성 원인 해석, 이런 R&E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 흥미로운 R&E 주제는 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드론을 이용한 지형의 3D 모델링, 또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일까? 또 관측을 통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공정궤도 구하기, 당진에서 끄떡없는 신라의 내진 기술 그랭이 공법에 대한 탐구, 달 겉보기 크기 관찰을 통한 달의 공정궤도 이심률 측정, 실외 구조물의 설치가 건물에 작용하는 바람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런 R&E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구과학 R&E 목록을 통해 여러분들도 참신하고 전문적인 사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R&E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과학이 다루는 그런 자연 영역인 바다와 하늘, 땅, 우주에 관련된 R&E 연구 분야는 모두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와 대학 입학과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과학은 종합과학이면서 실용과학으로 다른 교과와 다르게 관련 국가기관과 연구원, 공사 등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해양학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대학교까지도 있고, 기상학과 관련돼서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곳에서도 기상학이 관련된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질학과 관련돼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극지연구소, 국가지질공원들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천문학과 관련해서도 천문연구원, 국립천문대, 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과학 관련 R&E는 사사해 주실 많은 전문가들이 많고 또 미래의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큽니다. 블루오션이면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구과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빛나길 기원합니다.